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42살이고 서울 외곽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정비공으로 일하며 기름때 묻은 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38배 겨우 작은 정비소를 차렸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준 누나에게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과거가 도둑의 얼굴을 하고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7살이 누나가 저를 키웠습니다. 누나 이름은 윤미정입니다. 올해 49살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면서도 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태수야, 너라도 공부해야 해. 누나처럼 살면 안 돼. 누나는 그렇게 말하며 제 학원비를 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못 갔습니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허드레질만 했습니다. 공구 나르고 바닥 닦고 기름때 묻은 걸레를 빨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장님께 졸라서 야간에 정비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이 까지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박혀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30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나가 소개팅을 추선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누나, 나는 괜찮아. 누나부터 결혼해.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나이도 많은데. 누나가 나이가 많으면 나는 뭐야.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요. 결혼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정비소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모았습니다. 38배 드디어 제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이름이 붙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수 자동차 정비라고요. 누나는 그날 울었습니다. 태수야, 고생 많았다. 누나가 더 고생했지. 그때부터 저는 누나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누나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소연.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동네 자원봉사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봉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나가 감기로 누워서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독거노인 댁에 반찬을 나르는 봉사였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이거나 은퇴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젊은 남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돌아보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수수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네, 누나 대신 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박소연이에요. 윤태수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소연 씨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은 그 손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모임 사람들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소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자동차 정비소 운영해요. 힘든 일 하시네요. 익숙해요. 오래 했거든요.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누나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자주 못 뵈어요. 형제는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품 파는 일을 한다고만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한다고요. 그날 이후 봉사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소연 씨는 늘 조용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소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소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밥 한번 먹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자가 먼저 밥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습니다. 소연 씨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저는 정비소 일이 끝나면 소연 씨에게 연락했고, 소연 씨는 늘 시간을 맞춰줬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소연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오늘 무슨 차 고쳤어요? 수입차였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손은 안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소연 씨는 늘 제 손을 걱정했습니다. 정비 일을 하다 보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걱정이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소연 씨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제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요. 그날 이후로 소연 씨는 가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누나 빼고는 저한테 밥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소연 씨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40이 넘은 남자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소연 씨를 봤습니다. 소연 씨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태수 씨 좋아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누나한테 효심도 깊으시고. 저도요. 저도 소연 씨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 저는 누나에게 소연 씨를 소개했습니다. 누나,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누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인데? 봉사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야. 착하고 조용하고. 나이는? 35.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만나보자. 내가 봐야 마음이 놓여. 일주일 후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소는 누나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누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박소연이에요. 태수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동생 잘 부탁해요. 누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누나는 소연 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소연 씨는 누나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요양보호사예요. 힘든 일 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 씨는 누나에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언니 제 마음이에요. 읽어주세요. 누나는 편지를 받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왜? 그 친구 좋은 사람 같긴 한데 근데 뭐?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조금 낯설어. 무슨 소리야? 그냥 뭐랄까. 사람을 볼 때 표정이랑 눈빛이 따로 노는 것 같아.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누나, 너무 걱정 많아. 소연 씨 착한 사람이야. 누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소연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소연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소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소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따라오세요. 소연 씨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앞에서 소연 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엔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고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소연 씨가 소리치자 집 안에서 2분이 나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장모님은 50대 후반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수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밥 먹어요. 장모님이 저를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집안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에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께는 좋은 술을, 장모님께는 건강식품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고.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두 분은 정말 고맙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정비소 일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고생이 많겠어.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 씨의 동생도 왔습니다. 박소미라고 했습니다. 30살이었고 언니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결혼한대요? 축하해요. 고마워. 소미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조금 수줍은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 소연 씨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포즈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진 찍는 게 어색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로 잡혔습니다. 저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누나가 도와줬습니다. 태수야, 하객 명단 정리해야지. 응, 내일 할게. 저는 제 지인들 명단을 적었습니다. 정비소 단골 손님들, 봉사 모임 사람들, 정비공 시절 같이 일했던 선배들. 대략 50명쯤 됐습니다. 소연 씨한테 물었습니다. 소연 씨 쪽 하객은 몇 명쯤 돼요?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랑 친척 몇 분, 친구 서너 명 정도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네,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40이 넘어서 처음 하는 결혼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누나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잘하고. 응, 고마워 누나. 근데 태수야. 왜?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 누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저는 예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누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돼? 응, 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인들은 대부분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소연 씨 쪽 하객들도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소미 씨, 그리고 친척 몇 분. 친구들도 서너 명 보였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소연 씨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연 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잘해주겠다고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누나도 함께 찍었습니다. 누나는 웃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혼자 남는 게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누나가 축의금을 정리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며 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겹치네. 뭐가? 여기 김철수가 2명이야. 그리고 이쪽에도 박영희가 2명. 동명이인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이상하네. 누나는 명단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거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 왜? 그냥 좀 찝찝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가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나중에 가요. 괜찮아.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소연 씨는 집안일도 잘하고 제 일도 신경 써줬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줬고 저녁엔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늘 무슨 차 고쳤어요? 수입차였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는데 부품 교체하니까 괜찮아졌어. 다행이네요. 손은 안 다치셨어요? 응, 괜찮아. 소연 씨는 늘 제 손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 씨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온 소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소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이요, 용돈 달라고. 그래? 얼마 필요한데?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소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잠깐 굳었던 게 신경 쓰였습니다. 또 다른 날 소연 씨가 잠든 사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깨우지 않으려고 전화를 꺼두려다가 문자를 봤습니다. 언니, 다음 건은 언제야? 우리 가족 이제 편히 살겠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음 건이라니. 우리 가족 이제 편히 살겠네라니.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정 한 번 더 갈까요? 부모님이 보고 싶대요. 그래? 좋지. 고마워요. 소연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다음 주에 처가 간다. 그래. 잘 다녀와. 근데 누나, 소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왜? 모르겠어. 그냥 뭔가 감추는 것 같아.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한 가지 확인해 볼게. 뭘? 그냥 좀 찝찝해서. 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누나, 괜히 오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촉이 그래. 태수야, 누나 말 한번 믿어봐. 저는 누나가 뭘 확인하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늘 저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나 지금 어디 좀 다녀올게. 어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누나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수야, 나 소연이 친정집 주소 알지? 응, 왜? 거기 가봤어. 뭐? 왜? 누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태수야, 그 집 이상해.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 집 한 달 단위로 빌린 집이래. 며칠 전에 촬영팀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대. 촬영팀? 응. 뭔가 찍고 갔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소연이 부모님 집인데.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왜 남의 집을 빌려서 부모님 집이라고 한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나 흥신소도 알아봤어. 흥신소? 응. 소연이 신분 확인 좀 해봤어. 누나, 그게 무슨... 누나는 제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박소연이라는 이름은 진짜 있어. 근데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행방불명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민번호, 주소, 직장 다 확인해봤어. 전부 허위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박소연이 아니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누구야?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다음 주에 처가 간다고 했지? 응, 그때까지 아무 내색하지 마. 내가 더 알아볼게. 그리고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경찰한테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경찰? 응. 이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 태수야,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니,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연 씨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주면 고맙다고 했고, 저녁에 밥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소연 씨를 볼 때마다 누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박소연이 아니야.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드디어 처가 가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소연 씨와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충청도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소연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연 씨가 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연결 통로 쪽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태수야, 지금 그 여자랑 같이 있지? 응, 처가 가는 중이야. 근데 왜? 누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들어. 지금 당장 다음 역에서 혼자 내려. 뭐? 왜?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내려. 그 여자한테 들키지 말고.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경찰이랑 확인했어. 그 집 사람들 전부 배우야. 배우? 응. 가짜 가족이야. 결혼 사기 조직이래.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축의금 명단도 확인했어. 겹치는 이름들, 전부 유령 신분이야. 하객들도 가짜였어. 누나 이게 무슨... 태수야, 지금 당장 내려.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짜 가족, 결혼 사기 조직, 유령 신분. 그럼 제 결혼은 뭐란 말입니까?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천안아산역입니다. 저는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연 씨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요? 화장실. 금방 올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기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소연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부터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았습니다. 플랫폼에 선 채로 기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는 아니, 그 여자는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내렸어. 잘했어. 지금 어디야? 천안아산역. 거기서 기다려. 내가 경찰이랑 같이 갈게. 경찰? 응, 형사님이 너 만나고 싶대. 태수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역 대합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짜 가족, 결혼 사기 조직. 그럼 지난 몇 달은 뭐였단 말입니까? 소연 씨와 나눴던 대화들, 함께 먹었던 밥들, 손을 잡았던 순간들.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 후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누나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누나 옆에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태수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리 좀 옮길까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우리는 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님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태수 씨, 일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태수 씨 옆에 있던 여자, 박소연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여자를 포함한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형사님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소미 씨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같은 조직입니다. 결혼 사기 전문 조직이에요. 결혼 사기요? 네. 이들은 가짜 가족을 꾸려서 결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리죠. 주로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결혼도?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형사님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남자들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15건 이상 확인됐어요. 태수 씨는 16번째였을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다행히 일찍 알았잖아.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태수 씨 결혼식 하객 대부분이 가짜였습니다. 축의금 명단 보셨죠? 네, 이름이 겹친다고 누나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름들 전부 유령 신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축의금도 조직에서 돌려 쓴 겁니다. 돌려 쓴다고요? 내 한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다음 결혼식에 다시 넣는 식이에요. 마치 진짜 하객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축의금은? 일부는 진짜 하객들이 주신 거고 나머지는 조작된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약 3,500만 원 정도 받으셨죠? 네. 그중 진짜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조직이 넣은 돈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하객, 많은 축의금을 보여주면 신랑 측에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서서히 재산을 빼돌립니다. 어떻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수 씨도 곧 그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소연 씨가 동생한테 전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누나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처가집은요? 그 시골집. 그것도 가짜입니다. 한 달 단위로 빌린 집이에요. 촬영용으로 쓰는 집이죠. 촬영용이요? 네. 미리 집을 빌려서 가족 사진을 찍어두고 마치 오래 살던 집처럼 꾸며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저는 그날 찍었던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포즈, 굳은 표정. 형사님, 그 사진들도 전부 연출된 거예요? 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진들 전부 같은 날 찍힌 겁니다. 사진 촬영 날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연속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1시간 안에요? 네. 배경만 바꿔가면서 여러 장 찍는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찍은 것처럼 보이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배우예요? 정확히는 사기꾼들입니다. 일부는 배우 출신이 맞고 일부는 그냥 연기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형사님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장인어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본명은 정태호. 63세. 과거에 단역 배우로 활동했어요. 지금은 이런 사기 조직에 가담해서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모님은요? 본명 이순자. 58세. 이 사람도 과거에 연극 배우였어요. 지금은 어머니 역할 전문이죠. 동생은요? 본명 확인 중입니다. 여러 이름을 쓰고 있어서요. 하지만 이 조직의 핵심 멤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소연이는요? 그 여자 본명은 뭐예요?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이름은 최은혜. 39세. 이 조직의 리더급입니다. 39이요? 35이라고 했는데 나이도 속인 겁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누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수야, 진정해.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해요. 우리가 이들을 잡으려면 태수 씨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요? 네. 태수 씨가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해요. 저는 형사님을 봤습니다. 믿기요? 네. 지금 그 여자는 당황했을 겁니다. 태수 씨가 갑자기 내렸으니까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요? 네. 해명하려고 할 겁니다. 또는 달래려고 하거나 그때 태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셔야 해요. 어떻게요? 형사님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전화 받으시고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처가 집에 간다고 하세요. 다시 가요? 네. 우리가 그 집에 미리 잠복해 있을 겁니다. 태수 씨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전부 지켜볼 겁니다. 태수 씨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로 돌아가세요.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누나와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누나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왜?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누나 덕분에 알았잖아. 고마워. 누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수야,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응. 하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연 씨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전부 가짜였구나.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소연 씨한테서 전화가 23통, 문자가 15개 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왜 갑자기 내렸어요?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비웃었습니다. 걱정이라고? 진짜 걱정하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연 씨였습니다. 저는 형사님 말을 떠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 갔어요? 왜 갑자기 내렸어요? 소연 씨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한테 급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데요? 누나가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어요. 뭐? 언니가? 지금 괜찮긴 한데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소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일단 친정에 다녀오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알겠어요. 언니 괜찮으시길 바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네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누나는 흥신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야, 흥신소에서 추가 자료 받았어. 뭔데? 누나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집 임대 계약서야. 한 달 단위로 빌린 거 맞아. 계약자 이름도 가짜고. 정말? 응. 그리고 이거 봐. 마을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야. 사진에는 낯선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짐을 나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가구 들여놓는 거야. 세트 꾸미는 거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연극 무대 만드는 것처럼 하네. 맞아. 그리고 태수야, 이거. 누나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식장 하객 명단이야. 내가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 겹치는 이름만 15개야. 15개나? 응, 김철수가 3명, 박영희가 2명. 이런 식이야. 전부 가짜 이름이야. 저는 명단을 봤습니다.
정말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유령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조직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분이지. 그럼 축의금도. 응. 조직 돈이야. 결혼식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지. 마치 하객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하네. 누나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그래도 우리가 알았잖아. 다행이야. 응.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 씨 준비됐습니다. 내일 그 집으로 가세요. 내일요? 네. 우리는 오늘 밤에 미리 잠복할 겁니다. 태수 씨는 낮에 평소처럼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 한 가지 더. 네? 집에 도착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작은 녹음기예요.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시면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전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 간대. 알았어, 조심해. 응. 누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태수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해야 해.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았지? 응.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누나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억지로라도 먹어. 힘들 거야. 응. 밥을 다 먹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형사님이 준 작은 녹음기.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조심해 꼭. 응, 걱정 마.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가짜 장인어른, 가짜 장모님, 가짜 처제, 그리고 가짜 아내. 모두 연기였던 사람들. 기차가 천안 아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형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버스 탔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기 중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소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소연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소연 씨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형사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앞으로 계획 같은 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니. 혹시 돈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가요? 그래요. 이야기예요.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단층집.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요. 소연 씨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위, 어서 와요. 많이 걱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처럼 웃으셨습니다. 장모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들어와요. 점심 차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소미 씨도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응,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착동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먹어요. 사위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밥 많이 먹어요. 응.
장인어른이 술을 따르셨습니다. 사위 한 잔해요. 누이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정비소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장사가 힘들다던데. 아니에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괜찮아요. 소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저희 아버지 차도 한번 봐주세요. 요즘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그래요? 다음에 가져오세요. 봐드릴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진짜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장모님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자,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가도 늦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야 해요.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산책이라도 하고 가요. 날씨 좋은데. 좋아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형사님은 언제 들어올까요?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소연 씨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소연 씨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전부 알고 있었어요. 소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아니, 누나가 알아냈어요.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경찰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미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형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형사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님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우리가 정리할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끝까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끝났어. 다쳤어? 아니, 괜찮아. 다행이다. 집에서 기다릴게. 응.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겠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그 사람들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누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주먹을 꽉 쥐었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비소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차를 고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연 씨의 표정, 경찰에게 끌려가던 모습, 그 눈물.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 후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재판. 다음 주 목요일. 그날이 되면 저는 다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재판날이 왔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앞에서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셨군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 씨, 장인어른, 장모님, 소미 씨. 모두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결혼사기, 사기죄, 조직범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23명의 피해자를 낳은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액만 총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증인 윤태수 씨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최은혜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작년 봄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봉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착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소연 씨를 봤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감정을 가지고 논 것 같아서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속이면 안 됩니다. 저도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누나를 위해 일했고 40이 넘어서야 처음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가지고 놀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한 남자는 집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속았다는 이야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선고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은혜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 피고인 정태호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피고인 이순자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피고인 박지민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처벌을 받는구나. 제대로. 법원을 나오며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형사님은 명함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여기 연락하세요. 피해자 상담센터예요.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사기 피해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요? 참석하시겠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빚만 3억이 남았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얼굴도 못 들어요.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한 거예요? 하지만 속은 건 저희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남았어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태수 씨죠? 저는 박민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 조직한테 당했어요. 2억을 잃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태수 씨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태수 씨는 일찍 알아차리셨잖아요. 누나 덕분이에요. 가족이 중요하네요. 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일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저는 상담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정기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차를 고칩니다. 한 달에 2번 상담센터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곧 만나볼 예정입니다. 태수야,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봐. 누나, 나는 아직이야. 언젠가는 만나야지. 응, 언젠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차 좀 봐주세요. 네, 어디가 문제인가요?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요. 저는 차를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부품 하나 갈면 됩니다. 1시간이면 끝나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들고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일을 마치고 손님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 고쳐졌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가고 저는 정비소 문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태수 자동차 정비. 제 이름이 붙은 간판. 제가 오랜 시간 일해서 만든 곳.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자리구나. 여기가 제 인생이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누나가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밥 먹었어? 아직. 나와 같이 먹자. 응. 저는 정비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누나가 단골 떡볶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우리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태수야, 요즘 어때? 괜찮아. 일하니까 정신없어서 좋아. 상담센터는? 좋아.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고 용기 낸대.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누나 덕분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누나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인데.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 씨, 배상금 나왔어요. 태수 씨 몫은 3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입금될 거예요. 그리고 태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형사님이 더 수고하셨죠. 앞으로 행복하세요. 네, 형사님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제가 잃을 뻔했던 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돌려받게 됐구나.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정비소를 조금 더 넓힐까요? 아니면 누나한테 여행을 보내드릴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고민이네요. 일주일 후 배상금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절반을 드렸습니다. 누나, 이거. 뭔데? 여행 가. 좋은 데 가서 쉬고 와. 태수야, 이거 내 돈이잖아. 누나 덕분에 받은 돈이야. 누나가 알아내지 않았으면 나 다 잃을 뻔했어.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소연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 만난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언젠가 아물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정비소로 갔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차 좀 봐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차를 고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누나와 밥을 먹습니다. 가끔 상담센터에 가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저는 최성호예요. 저도 결혼 사기 피해자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태수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일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속인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 되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기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상처를 안고 다시 일어선다.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돕고 있다. 언젠가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사랑을. 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겠다.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누나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 응. 다음 주에 소개해 줄게. 진지한 거야? 응. 좋은 사람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누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너도 이제 마음 열어봐.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정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정비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차 있어. 그래, 예쁘지? 여자는 웃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언젠가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요즘 괜찮아. 정말? 응. 아직도 가끔 생각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행이다. 누나 고마워. 평생. 누나는 웃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누나가 있고 일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후 상담센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수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네,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사람이 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누나와 함께, 제 일과 함께,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속이지만 진심만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누나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